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국에서 유일하게 무너진 건물이 중국에서 시공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건설 시 감리를 맡았던 한 외국인이 한국이 맡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국제건축기술 감리사로 일하고 있는 루이스 블롬입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술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에 관한 것이죠. 30년이 넘는 제 직업 생활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태국 방콕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방콕 특유의 열대성 기후가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습도는 그리 높지 않아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거리는 오토바이와 툭툭이 소리로 가득했고 노점상들은 여느 때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팔고 있었죠. 도시의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33층짜리 감사원 청사에서는 평소처럼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은 방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완공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는 최신식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은 태국의 발전하는 경제력을 상징하는 듯 했죠. 저는 방콕 시내 호텔 28층에서 다른 건설 프로젝트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떨어졌죠.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넘어지고 벽에 걸린 그림이 기울어졌어요. 지진이었습니다. 방콕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진원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저에게도 지진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본능적으로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호텔이 흔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 전체가 마치 파도처럼 움직이는 듯 했어요.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차들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호텔 창문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하나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먼지 구름이 하늘로 치솟았고 주변은 아비규환이 되었죠. 붕괴 순간의 굉음은 제가 있는 호텔까지 들렸습니다. 그 건물은 다름 아닌 감사원 청사였어요. 3번의 큰 진동 후에 고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층층이 무너져 내렸어요. 순식간에 거대한 건물이 거대한 잔해 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층 건물들은 흔들렸지만 그대로 서 있었죠. 왜 하필 그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텔레비전 속보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채널이 동일한 비극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감사원 청사가 완전히 무너졌고 건물 안에 있던 130여 명의 사람들이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즉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해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바로 제가 3년 전 국제입찰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당시 저는 여러 국가의 건설사들이 제출한 설계안을 평가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기업의 제안도 있었죠. 특히 한국 업체의 내진 설계안이 인상적이었다는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호텔 밖으로 나가 현장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모든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고
구급차들이 계속해서 현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TV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죠. 구조 작업은 밤새 계속되었어요.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특수 장비와 탐지견들이 투입되었고 국제 구조팀들도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어요. 가끔씩 누군가가 살아서 구조되는 장면이 방송될 때마다 잠시나마 희망의 불빛이 켜졌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102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102개의 가족이 수천 명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탄에 잠겼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무게감에 짓눌렸습니다. 왜 하필 그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주변의 다른 고층 건물들은 멀쩡했는데 말이죠. 이 질문은 저를 괴롭혔고 마침내 저를 진실 추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요.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102명의 소중한 생명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적용되었더라면 달라졌을 역사.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물과 구조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건설 감리 분야에 뛰어들었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의 공공기관 건축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감리해 왔습니다. 국제 건축 기술 감리사라는 직업은 매우 중요한 책임을 수반해요. 우리의 판단 하나가 수천 명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산, 정치적 압력,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2020년 태국 정부는 방콕 시내에 새로운 감사원 청사를 짓기 위한 국제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33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죠. 저는 국제심사위원 5명 중 1명으로 선정되었어요. 우리의 임무는 각국 건설사들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최적의 업체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찰에는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의 건설사들이 참여했어요. 각 회사는 자사의 기술력과 경험을 강조하며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처음 서류를 검토했을 때부터 한국 건설사의 제안이 눈에 띄었죠. 그들의 설계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와 첨단 내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업체가 제안한 초심도 앵커링 기술과 지진 에너지 분산형 하중 구조였어요. 이는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받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붕괴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심지어 진원지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경우에도 대비한 설계였죠. 한국 팀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자국의 높은 내진 설계 기준을 강조했어요. 한국은 지진이 빈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내진 설계 코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자료에는 과거 수행했던 프로젝트들과 지진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세히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심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 특히 태국 건설부 측 인사들은 한국 업체의 제안을 오버스펙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방콕은 지진대가 아니므로 그런 고급 내진 설계가 필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점점 비용 효율성으로 기울어갔죠. 중국 국영기업은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국 업체보다 약 50% 낮은 가격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무기였죠. 최종 심사회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저는 안전과 내구성을 고려할 때 한국 업체가 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표결은 중국 업체 쪽으로 기울었어요. 4대1, 저 혼자만 반대했죠. 당시 저는 그저 아쉬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계약은 중국 업체와 체결되었고 건설은 2021년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방콕을 방문할 때마다 공사 현장을 지나쳤어요. 높아지는 건물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저는 무너진 감사원 청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국제건축감리사라는 제 신분이 도움이 되었어요.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죠. 방콕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 도시는 지진의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주변의 다른 고층 건물들은 모두 멀쩡했다는 사실이었죠. 같은 지진파를 받았음에도 유독 감사원 청사만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태국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지진의 불운한 피해로 보도되었지만 곧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그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언론은 건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저는 2가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태국 건설부를 찾았습니다. 첫째, 정확한 지진 데이터와 둘째, 건물의 시공 과정에 관한 문서였죠. 건설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협조적이었지만 제가 시공 관련 문서를 요청하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료 공개가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한 태국인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것이었죠. 콘크리트 배합비를 조정하고 규격보다 얇은 철근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지진 안전을 위한 핵심 구조물들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여러 현지 기술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되었다고 해요. 공기를 맞추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 기준이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감독기관인 태국 건설부가 이런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었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제보, 현장 사진, 공사 일지 등을 수집했습니다. 점점 더 명확해진 것은 이 비극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사실이었죠. 부실 시공과 안전 무시가 102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중국 건설사는 모든 책임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태국의 감독 부실과 예상치 못한 지진 강도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죠. 지진 강도는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어요. 여러 나라의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부실 시공 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로 건설된 여러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저는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3년 전 입찰 과정에서 한국 건설사 대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안전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었죠. 당시에는 그저 영업 문구로 들렸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건물 기초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콘크리트 양생 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실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진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어요. 심사위원으로서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표결에서 저는 반대했지만 더 많은 동료들을 설득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혀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 태국 정부는 공식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 위원회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임무는 건물 붕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었어요. 건물 잔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구조적 결함을 분석했습니다.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도 수집했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콘크리트의 품질이었습니다. 실험실 분석 결과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 기준의 70%에 불과했어요. 시멘트와 골재의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건물의 전체적인 내구성을 크게 약화시킨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철근의 문제가 확인되었어요. 설계 도면에는 25mm 두께의 철근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0mm 철근이 사용되었습니다. 5mm의 차이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구조적 강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었죠. 세 번째는 내진 설계의 부실 시공이었어요. 건물의 코어 부분에 설치되어야 할 진동, 흡수 장치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저품질 제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 시 건물 전체에 가해지는 응력을 분산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증거가 쌓이면서 전 세계적인 분노가 일었어요. 특히 건물 붕괴 순간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건물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이는 전형적인 부실 시공 건물의 붕괴 형태였습니다. 한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태국인 구조 엔지니어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어요. 그는 공사 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중국 측 관리자들에게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의 증언은 전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켰어요. 태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의 책임을 묻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죠. 중국 정부와 건설사는 필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그들은 지진의 특수성, 태국 측의 감독 부실, 유지보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들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갔죠. 저 또한 엄청난 감정적 압박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무너지는 건물과 희생자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제가 한국 업체를 더 강력히 지지했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그러던 중 한 장면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구조대가 잔해 속에서 발견한 한 어린 여직원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지막 순간에 가족에게 보내려 했던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건물이 흔들려요. 무서워요. 사랑해요. 이 짧은 메시지는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이제 중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부실 시공 사례가 보고되었죠. 값싼 가격으로 수주한 뒤 품질을 희생시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조사위원회는 주요 현장 책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중국 건설사의 현장 총책임자는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서와 증언은 그의 직접적인 관여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여러 안전 기준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정부 측 감독관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뇌물을 받고 부실 시공을 묵인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실 시공을 넘어 범죄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죠. 희생자 가족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그들은 중국 건설사와 태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였죠. 왜 그들의 소중한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어요. 건설 산업에서 안전과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압력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문가로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깨달았죠. 태국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어요. 시민단체들은 모든 공공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구했고, 정부는 건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생명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모든 증거와 증언이 모이면서 이제 명백해진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건설사의 제안이었죠. 이 생각은 저를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3년 전 입찰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사가 제출했던 설계안에 주목했어요. 그들의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지금의 상황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업체의 설계안에는 원거리 지진 대응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는 진원지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진에도 건물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설계였습니다. 방콕이 지진대가 아니더라도 주변국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를 대비한 것이었죠. 그들이 제안한 초심도 앵커링 기술은 건물 기초를 지하 30m까지 견고하게 고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일반적인 건물들이 15m에서 20m 깊이의 기초를 갖는 것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는 집안 진동에 대한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이었죠. 또한 한국 업체는 지진 에너지 분산형 하중 구조를 제안했어요. 이는 건물 전체에 가해지는 지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특정 부위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강풍에 구부러져 그 힘을 분산시키듯 건물이 지진파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런 기술들은 한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하우였어요. 비록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 서부처럼 강진이 빈번한 지역은 아니지만 엄격한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은 내진 설계에 더욱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이 제안서에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기술적 내용을 다시 읽으며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만약 이 기술들이 적용되었다면 감사원, 청사는 이번 지진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2명의 생명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그러던 중 태국 건설부의 한 고위 관리와 비공식 미팅을 가질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입찰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업체의 기술에 대해 언급했죠.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그때 한국 걸 택했다면 102명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도 이 비극적인 결정의 일부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는 계속해서 입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중국 측에 강력한 로비가 있었고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안전보다 경제성이 우선시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업체의 제안은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지만 과도하게 비싸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증언은 제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의사결정의 비극적 결과였습니다. 저렴한 비용을 위해 안전을 타협한 결과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것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땐 아무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의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비합리적으로 보였죠. 바로 그 순간 저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일부 사람들에게 안전은 확률적 계산의 문제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보여준 것은 후자의 철학이었죠. 태국 관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전을 비용으로 환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생명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화 이후 저는 내부적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건설 기술과 안전 철학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느꼈죠. 저는 한국 건설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의 내진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정보를 공유해 주었고 심지어 태국에서의 추가 조사를 위한 기술 지원도 제안했죠. 이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생긴 저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진 설계에만 집중했지만 점차 한국의 건설 문화와 철학에까지 관심이 확장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사례였어요. 당시 진도 7.8의 강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지만 한국 기업이 시공한 차나칼레 대교는 거의 손상 없이 견뎌냈습니다.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중 하나로 대규모 지진대에 위치해 있었죠. 한국 건설사의 내부 자료를 살펴보니 그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기준치보다 20에서 30% 더 강화된 내구성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안전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접근법이었죠. 더 깊이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의 건설 산업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빠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초고층 건물과 대형 인프라를 많이 건설했지만 건설물 붕괴나 대형 사고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주요 건설사들은 가장 낮은 부실률을 기록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건설 현장 문화였어요. 공기와 비용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이 현장에서부터 경영진까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에 반영된 원칙이었죠. 저는 왜 한국이 이런 안전 중심 문화를 발전시켰는지 궁금했어요.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 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 발생한 몇몇 건설 사고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들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건설 안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꿨고 법적 규제와 기업 문화 모두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성과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종종 현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국의 안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과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명성을 쌓는 전략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공학적 지식이나 첨단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책임감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죠. 그제야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 건설사의 제안서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설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이 더 높았던 이유도 명확해졌죠. 그것은 부풀려진 가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건설 전문가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듣고 싶었고, 앞으로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죠. 심지어 몇몇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방콕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러한 교류를 통해 저는 건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자 안전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필수적인 책임이었습니다. 한국 업체가 제안했던 방콕 감사원 청사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그 안에 담긴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제안한 모든 기술적 요소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물 안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만약 한국 업체의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지진 당일 102명의 소중한 생명은 결코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죠. 저는 조사 보고서에 한국의 건설 기술과 안전 철학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책임 규명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교훈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 행동은 명확해졌습니다. 조사 결과와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태국 국토부 공식 조사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기술 자문이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입찰 당시의 모든 서류를 재검토하는 것이었어요. 각 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 보고서, 심사위원들의 의견, 최종 결정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발견되었죠. 특히 한국 업체의 기술적 우수성이 최종 평가에서 어떻게 낮게 반영되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시공 내역을 분석하는 작업이었어요.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자재는 명세대로 사용되었는지, 공정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일치와 안전기준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었죠. 세 번째로 저는 건물 붕괴 메커니즘을 재구성했어요. 지진파가 어떻게 건물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부분이 먼저 약해졌는지, 전체 붕괴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부실 시공의 직접적인 영향을 증명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업체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어요. 만약 그들의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이번 지진에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한국의 설계안대로 지어진 건물은 이번 지진에서 심각한 손상 없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저는 10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보고서에는 기술적 결함과 안전기준 미준수 사항들을 명확히 지적했고 한국 기업의 입찰 제한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했죠.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태국 총리에게 직접 전달되었어요. 총리는 보고서 내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입찰 과정에 관여했던 건설부 고위 관리들이 직위 해제되었고 중국 건설사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태국 정부의 후속 조치였어요. 그들은 방콕 시내의 다른 주요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한 안전 재검토를 지시했고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건설 기술과 안전 철학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죠. 한국 건설사들은 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어요. 그들은 팀을 파견하여 주요 건물들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이 협력은 양국 간의 건설 분야 협력으로 확대되었어요. 태국은 건설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한국의 내진 설계 기준을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건설 감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는 노력도 시작되었죠.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에 압도되어 있었지만 점차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저 자신도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건설 기술과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기여하게 된 것은 저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었죠.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 차례 위협과 압력을 받았습니다. 중국 측은 저의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제 전문성과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들을 위해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건은 비극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건설 기술과 안전 철학이 더 많은 국가에 알려지고 인정받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희생된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작은 위로라고 생각해요. 조사 과정에서 저는 한국 건설사의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어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모든 분들이 지금 살아계셨을 텐데. 라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난이나 자랑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더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태국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희생자 추모 공원 건립을 제안했어요. 이 공간이 단순한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랐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의 설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발전되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연, 건설협회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자리에서 방콕의 교훈을 나눕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무너진 건물의 사진과 함께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102명의 희생자 명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과 꿈, 가족을 가진 소중한 개인들이었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얻은 이익이 이 생명들보다 더 가치 있었을까요?
특히 저는 한국의 건설 철학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안전에 대한 헌신,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품질 추구는 전 세계 건설 산업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건설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놀랍게도 제 이야기는 많은 국가에서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건설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국제 건설 입찰에서 가격만이 아닌 안전과 품질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콕의 무너진 감사원 청사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안전의 상징을 만들고 있죠. 새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내진 기준을 적용하여 지어지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1층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태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설 감독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내진 설계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어요. 특히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극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죠. 중국 건설사들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비판과 여러 국가의 규제 강화로 인해 그들은 품질과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 프로젝트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건축 감리사가 아니라 건설 안전의 옹호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건설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안전 기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건설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함께 안전한 건축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들의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노력이 다른 가족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건설 현장과 연구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전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들에게 안전은 단순한 규정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이자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한 현장 책임자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듭니다. 이제 저는 네덜란드 공과대학에서 건설 윤리와 안전에 관한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항상 방콕의 이야기로 첫 수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건설할 구조물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게 된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항상 그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철학과 접근 방식은 전 세계 건설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어요. 비록 방콕에서는 당신들의 기술이 활용되지 못했지만 그 교훈은 이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과 품질에 있다는 것이에요. 건설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활동입니다. 이 교훈이 더 많은, 아니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